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하고 8시간 40분 만에 신문을 끝낸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을 했고요. 이곳에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구속 여부는 내일 새벽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구속 문턱에선 박 전 대통령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현경병 성균관대 초빙교수 그리고 김은국 경기대 겸임교수 강신업 변호사 모시고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영장 심사 역대 최장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무려 8시간 40분 동안 진행이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한 개인으로 보면은 굉장히 안타깝고 또 불행한 것이고, 예. 한순간에 대통령에서 지금 이제 자칫하면은 수위 인권 미결수로까지 전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 한국 사회 전반을 보면요, 지금 대선 전국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대선만큼 한 국가의, 특히 우리 국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의 발목이 잡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구속 여부든 향후 기소나 재판이 대선 전국에 영향을 가급적 미치지 않는 선에서 제대로 절차적으로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네. 김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9시간 가까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 그만큼 치열하고 그만큼 사안들이 많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먼저 참담하죠. 예. 어쨌든 우리가 투표를 해서 뽑은 대통령인데 헌정사상 최초로 이렇게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면서 구속이 되느냐 아니면 기각되느냐 이런 운명의 기로에 놓인 것들, 과거에 군사 독재 시절에 전두환, 노태우 이 두 전 대통령의 경우는 내란죄라든가 또는 비자금 조성 여러 가지 아주 극단적인 형태였지 않습니까? 예. 민주화된 시기에 또 대통령이 이렇게 파면되고 사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거고요. 개인적으로도 아마 그럴 겁니다. 1952년생 65년의 삶을 이제 이렇게 이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맞는 저 심정 대신에 역시 국민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기보다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와중에도 우리 국민들이 또 평화롭게 민주주의적인 절차, 특히 사법 절차, 법치주의 절차에 따라서 아마 외국 같으면 친위 쿠데타라든가 그런 소식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현명하게 평화로운 집회를 냈고 또 이런 사법 절차에 따라서 검찰 조사를 받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구속을 하게 되거나 또는 기각되는 이런 절차를 갖는 걸 보면서 예. 결국은 우리 국정을 마비시키고 참 잘못한 정치를 했던 박 전 대통령의 이런 회한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또 역시 위대한 우리 국민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를 또 생각하는 계기도 됐다는 점에서 오늘은 참담하면서도 또 뭔가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날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법원에 출석할 당시에 봄 정장을 입고 출석을 했고요. 또 나올 때는 검찰에 출석했을 때와 비슷한 의상으로 보이는 코트를 입고 이제 나와서 패션에도 관심이 쏠릴 정도로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제 검찰청산의 유치시설에서 초조한 기다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소가 여기로 대기 장소가 결정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변호사님? 네, 결국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네. 차원도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이재용 부회장이라든지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 모두 서울구치소에서 이제 대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래도 지금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아니니까요. 예. 다만 이제 구인영장이 발부돼 있기 때문에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고민을 했을 텐데 그렇게 유치를 할 만한 장소가 법원에는 마땅한 장소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검찰로 정한 것이고 검찰에서는 이제 구치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10층 조사실로 할 것인지가 이제 대두됐었는데요. 10층 조사실로 한 이유는 그 10층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보안키를 통해서 철제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는 저번에도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 첨단범죄수사부가 있고 그 특수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조사를 받았던 곳인데요. 그 조사실로 그래서 일종의 어떤 경비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 대통령이 어쨌든 구금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는 일종의 예우를 좀 갖춘다는 의미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네. 이제 이 서울중앙지검 10층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박 전 대통령의 심경은 좀 어떨까요? 오늘 영장실질 심사를 받으러 도착을 했을 때나 또 나왔을 때나 상당히 표정은 좀 굳어 있었거든요. 아니 그동안요. 예. 아마도 법적 판단 자체가 본인에게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계속해서 인식했던 것 같아요. 예. 일종의 자기 암시나 자기 해석도 있었지만은 주변 정황적으로도 변호인단이나 또 청와대 참모들 이 상황에 이르기까지 계속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조언을 해온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받았을 충격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컸을 겁니다. 예. 특히 이제 순서 날짜로 보자면요. 3월 10일 날 이제 헌재 판결문에 파면이 됐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위상이 낮아지면서 어떤 본인의 충격적인 게 더해가는데 그다음에 이제 얼마 안 가서 전직 대통령이 되고 예. 퇴거를 당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은 구속되느냐 마느냐까지 가서던 상황인데 이런 진행 상황에서 늘 일관되게 하나 원칙을 딱 정해놓은 것 같아요. 아무런 잘못한 게 없다. 이 원칙에서 또 주변에서 그에 맞는 조언들이나 법적 논의가 오간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됐고 또 사실 검찰의 소환 조사도 그렇고 오늘 구속영장도 그렇고 그 이전에 그런 판단 하에서 내려졌던 법률 행위라는 게 굉장히 그 헌재도 그랬지만 검찰 사법부를 자극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이라도 상당히 본인의 충격은 있겠지만 예. 향후 법적인 대응 절차 그리고 또 특히 사법기관 예. 우리 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뭐 법원 출석 앞두고도 나오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관심이었는데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이후로는 뭐 최악의 상황만은 면하고자 하는 그런 심경이 들어있을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나왔는데 오늘 이 절실함 어떻게 호소했을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아마 정말 절박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뭐 검찰 조사, 특검 조사, 또 헌재 출석 사실은 다 뭐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이제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현경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동안에는 사실은 청와대 참모들이라든가 또는 주변의 변호인단 모두가 다 긍정적인 그런 결과를 기대를 많이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그동안에 충분히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결국은 법적인 승리, 정치적인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마지막 순간 이제 오늘 만일의 경우 출석을 네.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은 서류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그동안의 전례를 봤을 때는 서류로만 판단했을 때는 대부분이 구속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본인의 소명, 피의자 본인의 소명이 들어갈 경우에는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상황들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본인의 입장을 피력할 수 있지만 서류로만 봤을 때는 사실은 그 판단이 훨씬 더 이 증거와 이 그 서류에 나와 있는 네.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게 됐을 경우에는 정말 아주 단순 명료하게 이 법정에서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본인의 입장을 이제 얘기를 하겠다는 절박감. 만일의 경우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사실은 구속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는 사실은 쉽게 들어가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수의를 입고 수감이 됐을 경우에는 본인의 방어권도 사실은 변호인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제한되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절박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13가지나 되는 혐의에 대해서 조목조목 사실은 반박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그동안 사익을 취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들 그리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했다는 것들 그리고 검찰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박하면서 본인의 입장을 피력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상 최장 시간인 정말 9시간 가까울 정도로 지난번 이재용 부회장의 시간이 굉장히 길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기록을 경신할 정도로 아주 치열했고 끝나고 난 뒤에 굉장히 피로한 모습으로 이동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봤을 때는 정말 절박하게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절박하게 피력한 만큼 지금 정말 초조한 기다림을 이어가고 있는데 앞서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서울중앙지검 10층 조사실 어떤 분위기고 또 어떤 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등도 사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글쎄요, 지금 예. 어쨌든 새벽 뭐 서너 시까지는 무조건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예. 늦으면 5시, 6시까지도. 그렇다면 지금 박 전 대통령이 들어가서 거기 머무르는 시간이 뭐 10시간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그 당시도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응급 침대를 갖다 놨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갖춰져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예우 차원에서 예, 편의시설들이 그리고 좀 갖춰 있을 아니 뭐 것이다. 구치소로 가더라도 거기서 예. 잠을 잘 수 있는 적어도 그런 어떤 시설은 있는 것이니까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응급 침대 정도 뭐 그런 것들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는 그 복도라든지 뭐 그 밑에서 경호원은 대기를 할 것이고 아마 그 10층에는 지금 검찰 수사관이 아까 그 K7 차를 타고 갔거든요. 네. 예, 예. 삼성동 자택에서 나올 때는 에크스 차량을 타고 왔는데요. 아까 영장실질심사를 끝내고 나오면서는 검찰 수사관이 양쪽에 따라붙었고요. 그리고 K7 검찰에서 제공한 그 차를 타고 그리고 박 대통령이 가운데 앉고 양 옆으로 검찰 수사관이 앉게 됩니다. 네. 즉 쉽게 말하면 체포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치를 위해서 검찰 수사관이 차를 같이 타고 검찰청으로 이동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청에 들어갈 때는 지하로 들어갔거든요. 예. 그래서 지하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바로 갔다는 얘기인데요. 지하로 가지 않는 방법은 저번에 검찰에 출두할 때 박 전 대통령이 그 들어갔던 문은 말이죠. 예. 서울중앙지검장이라든지 1차장, 2차장 이런 분들이 드나들 때 열리는 문이 있어요. 예. 옆으로 그 일반인이 드나드는 문 말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구인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그 문을 이용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렇다 그래서 또 일반인이 드나드는 작은 문으로 들어가기도 뭐하니까 예, 예. 지금 지하실로 직접 들어가서 10층으로 엘리베이터로 이동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검찰 수사관이 거기서 이제 박 전 대통령과 같이 있을 것이고요. 예. 그리고 거기서 적어도 쉴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이라든지 그런 장비는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네. 여쭤보는 이유가 뭐 차량을 예를 들어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때 검찰 출석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시설 면에서도 좀 차이가 많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번에 검찰에 출두할 때는 그 구인영장이 발부돼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체포된 상태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수사를 하기에 앞서서 티타임을 갖고 예우를 갖추고 예. 그리고 나름대로 수사를 하면서도 그 휴게실을 마련해서 거기서 쉴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응급 침대를 마련한다든지 네네. 이런 일종의 예우를 갖췄는데요. 오늘 법원에 나온 것은 그거와는 좀 다릅니다. 네. 오늘은 구인영장이 발부돼 있는 것이고요. 일종의 체포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예. 그래서 법원에서는 어떤 뭐 예우라든지 티타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은 그 가치 중립적인, 다시 말해서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서 가치 중립적인 판단을 하고 그런 스탠스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검찰청에 지금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뭐 예우가 좀 달라진다. 그거는 뭐 예우라고 하긴 그렇고요. 뭐 어디에 유치를 하든 간에 잠은 잘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니까요. 자고 싶다면 말이죠. 그래서 그 정도는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만 박 전 대통령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편안하게 잠을 잘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소파 정도에 앉아서 또 뭐 좀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예,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감의 경호 문제 때문에도 골머리를 좀 앓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네. 경우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법원에서도요, 정문 쪽을 이제 폐쇄했었고요. 예, 예. 그리고 그 동문이라고 하는 그 후문 쪽도 차량이 들어가는 것은 진입을 막았습니다. 예. 그리고 비표를 받고 그렇게 걸어서 들어가는 이런 식이었고요. 그다음에 검찰청도 아까 보면 계속해서 그 경비 때문에 말이죠. 그 버스를 계속해서 이렇게 질비하게 늘어놓은 것이 보이죠. 예. 그래서 경호와 경비는 오늘도 굉장히 삼엄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법원에서 마땅한 그 유치 장소가 없기 때문에 검찰에 갔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네, 이렇게 삼엄한 경호와 경비 속의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됐는데 그 내용에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장 실질 심사에는 누가 들어갔고 또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종합해서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먼저 영장 실질 심사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예. 여기서 실질이라는 말에 좀 주목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1997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영장의 형식 심사였습니다. 그것은 검찰에서 서류를 내면
거기에 이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그다음에 구속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적시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을 법원에서 서류로만 보고 구속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인권인 침해적 요소라든가 그다음에 구속영장이 너무 쉽게 발부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97년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심사라고 하는 것은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만나서 불러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구속의 예. 사유가 있는지,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실질심사고요. 그래서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어떤 입장을 피력하기 위해서 법정에 나갔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것은 피의자에게 불리한 제도가 아니라 피의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안 나가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했기 때문에 나갔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재판을 보면 공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공판은 그 검찰과 변호인 측이 이렇게 치열하게 공방을 하면서 법원은 심판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되도록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장실질심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입니다. 여기서 신문이라는 말은 예. 법원이 개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신문이란 법원이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불러서 그 진술을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판사와 피의자가 1대1로 묻고 답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네. 그럼 변호인과 검찰은 뭐 하느냐? 보조적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서류로 낸 것을 검찰이 설명하는 정도고 구속의 필요성이라든지 구속의 사유를 이제 말로 구두로 그 의견을 제출하는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변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검찰이 낸 어떤 서류라든지 의견에 대해서 변호인의 의견을 진술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제 판사가 그러니까 직권으로 피의자한테 묻고 싶으면 피의자한테 묻고 예. 변호인한테 묻고 싶으면 변호인한테 묻고 그다음에 또 검사한테도 또 물어가면서 이렇게 주제를 판사가 직접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의자에게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변호사가 피의자에 대해서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얘기도 듣지만 피의자에게 직접 물어서 건강상의 사유는 어떤지 개인적인 어떤 가정 상황은 어떤지 이런 것도 예. 다 묻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병이 있는지 이런 것도 묻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사 변호사가 인정을 한다 그래도 실제 피의자가 인정을 하는지를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변호사 말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것이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실질 심사를 하기 전에는 말이죠. 검찰도 구속을 시키려 하고 변호인도 열심히 하지 않는 변호인도 사실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불러서 예. 1대1로 묻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현 교수님, 사실 이 영장 전담 판사인 강무영 판사에게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까 뭐 간략한 소개가 나오는 걸 봤습니다만은 그 서울법대를 나와서 그 여러 부처 인천지법을 거쳐서 지금 이제 영장 전담 판사로 재직을 하고 있는데 예. 이번에 그 무엇보다도 대통령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실시 심사를 담당하게 되면서 화제의 인물이 된 것 같고 예. 또 부부가 또 그 사법부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몇 가지 견해를 밝힌 것도 아까 연합뉴스 TV를 통해서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그동안 나왔던 평가가 신중하고 꼼꼼하면서 남의 말을 많이 듣는 그런 스타일의 판사라고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 진행됐던 신문 과정도 양측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고 본인의 그 질문도 충분히 하고 귀담아 네. 들었다 그러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향후에 워낙 방대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뭐 검찰 제안서 막 92쪽이라 그러고 뭐 부속 서류하고 뭐 수사 자료 등등 해서 네. 변호인 의견서까지 뭐 엄청난 양인 것 같은데 네. 본인 나름의 방법으로 그걸 다 검토한 다음에 나중에 그 결정을 할 텐데 본인으로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면이 있겠죠. 하나는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예. 또 한 부분은 사법적 양심 문제가 있을 텐데 결국 그러다 보면은 중간적인 부분에서 찾으면은 요게 참고가 될 것 같은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예. 5시 35분에 발급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 전후를 해서 어떤 결단을 내리고 그 이후에
또 여전히 화제 인물로 한동안 남겠죠. 네, 예. 신중한 성격인 만큼 고심에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지금 화면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기를 하고 있는 구속 여부와 관련해서 지금 검찰청사 10층의 모습입니다. 하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법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구속이 사실 유죄는 아니고요. 구속을 해서 조사를 이어가느냐,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가느냐 이 차이점이 있는데 오늘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 보십니까? 역시 13가지 혐의가 있지 예. 않습니까? 13가지 혐의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도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물죄 관련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뇌물죄는 이 특가법상 특히 1억 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징역 10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이제 선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그 사안이 지금 검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했고 법원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라든가 이 뇌물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서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자들을 구속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이 박 전 대통령에게 받아들여진다면 사실 이 부분은 정말로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아주 정말 중한 범죄입니다. 이 부분을 포함해서 13가지를 이제 조목조목 따져볼 텐데요. 예. 거기다 뭐 블랙리스트 파문 같은 블랙리스트로 헌법상 규정이 된 예술과 표현의 자유 이것이 파괴된 부분 같은 경우는 김기춘 전 실장이라든가 또는 전현직 장관들이 구속될 정도로 사실은 사법부에서 정말 엄청나게 중요하게 판단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루게 될 텐데요. 박 전 대통령은 이 부분에 관해서 다 사실상 부인을 하고 있고 예. 오늘도 아마 조목조목 부인한 것으로 지금 현재 이 조사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저는 그 부분을 오늘 출석하면서도 사실은 그동안의 과정에서도 국민들에 대한 사과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최소한도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지냈던 분이라면 이런 정도, 사실은 본인이 죄가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이런 정도로 정말 국가가 혼란스러운 상황, 국정 마비 상태에 빠질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 최소한도 그런 표현이 있었어야 될 텐데요. 그런 대국민 사과랄까요? 이런 부분들, 과거에 뭐 노태우 전 대통령도 출석하면서 국민께 죄송하다. 또 뭐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일단은 검찰 조사를 받을 때도 예. 면목이 없다. 이런 표현들을 했었는데요. 네. 오늘 정말 중요한 날 아니겠습니까? 최소한도 재판부가 결정을 하겠지만 정말 국민들께 좀 송구한 마음은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예. 그런 대국민 사과라든가 또는 관련돼서도 치열하게 법리 다툼을 했는데요. 역시 뇌물죄라든가 블랙리스트 파문 그리고 각종 직권, 권한을 남용했던 문제 그리고 각종 공무상 기밀 누설이 말은 쉽지만 정말 엄청나게 많은 국가의 중요한 사항들이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청와대 기본 시스템, 의료 시스템, 경호 시스템 그리고 뭐 장차관 인선까지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재판부가 아마 꼼꼼하게 아마 이 상황을 봤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뇌물죄와 블랙리스트 예. 이 두 가지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판단 기준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변호사님 이 뇌물죄뿐만이 아니라 증거인멸의 우려 그리고 공범과의 형평성 이런 것도 쟁점이지 않았습니까? 네,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죠. 예.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 유무죄를 갖고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구속이 되고 나서도 뭐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으니까요. 예. 근데 그것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영장실심사를 하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뇌물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예. 예. 왜냐하면 사안의 중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구속 사유로 들어가는데요. 이 뇌물죄가 인정되게 되면 구속 사유로서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다음에 실형이 예상되고 사안의 중대성이 있으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사안의 중대성이 있다 해서 반드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사안의 중대성은 도주의 우려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예. 이 증거인멸 우려가 사실은 오늘 영장이 발부될 것인가 기각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 범죄 혐의 소명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이미 뭐 결정이 나 있는 부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듯이 김기춘 전 실장을 공소 제기하면서 그 공소장에 적시했던 부분이 이 영장 청구서에 그대로 적시가 됐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뇌물죄 부분도 그대로 그 공소장에 적시됐던 것이 구속영장에 적시가 됐고요. 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상당 부분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고 볼 여지가 있어요. 물론 아까 뇌물죄 부분은 좀 다퉜을 겁니다. 네. 근데 증거인멸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지금 뭐 이 부패범죄, 뇌물범죄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공범도 있고요. 또 네. 사안도 굉장히 복잡하고요.
또 뭐 증인이라든지 또 많은 사람들이 관련돼 있어서 네.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부당한 압박 같은 것도 예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변호인단 측에서 얼마나 잘 소명을 하고 네. 재판부를 설득했는지가 문제인데 결국은 이 증거인멸 부분에서 구속 여부가 결정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구속 여부를 가는 핵심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국민의 법 감정 역시도 이 구속 여부를 가를 그런 고려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예. 사실은 그 국민의 법 감정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네. 그걸 그대로 옮겨드리면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어떤 법 감정,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격화되어 있고 그런 어떤 사건에 있어서 말이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만연히 영장을 기각하지 말고 예.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구절이 영장 실무 제요 같은 데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국민의 법 감정이 영장 발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것이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그렇다면 그것을 재판부의 상당 부분 그런 재판부의 어떤 인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는 인정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만 그 혐의가 많다는 것을 구속 사유로 삼지 않도록 오히려 혐의가 많기 때문에 내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가면서 재판에 임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잘 소명했어야 합니다. 예. 그리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든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런 얘기를 아마 상당 부분 피력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 강부영 판사가 조금 전에 이 서울대 출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고려대 출신을 잠시 착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93학번입니다. 예, 그러면 예, 이 강부영 판사의 어떤 전적으로 이걸 결정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위에서 어떤 뭐 결정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의를 해서 내는 건지 아니면 이 강부영 판사에게 전적으로 맡겨지는 건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합의부라는 게 있고 단독죄라는 게 있는데요. 예. 이 영장 발부와 기각은 단독죄입니다. 예. 그러니까 세 사람이 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 전담 판사가 세 분이 세 명,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각각 따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판단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검찰과 다른 점은 검찰은 뭐 이원석 부장검사나 한홍재 부장검사가 수사를 했다 하더라도 이 영장 청구를 검찰총장이 판단하게 됩니다. 보고가 네네. 올라가고요. 예. 그런데 법원은 보고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부분만 법원장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재판 부분에는 절대로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판의 독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의 독립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수사의 독립이라는 말은 못 들어보셨죠? 수사는 예. 독립이 아닙니다. 검사 동일체 원칙에 의해서 검찰총장이 일사불란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재판은 독립입니다. 여기서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 독립, 다른 판사로부터의 독립, 또 법원장으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예. 여론으로부터의 독립, 모든 독립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은 강부영 이 판사가 고독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네. 근데 다만 그 판단을 도와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장 실무집이라는 게 있어서 그것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나의 기준과 원칙을 대법원에서 정해놓은 네. 그런 책자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법과 원칙, 그런 어떤 기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고독한 판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네, 고십에 그렇습니다. 고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이는데 교수님, 그렇다면 이런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언제쯤 이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결과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뭐 그 부분을 예. 제가 뭐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전례를 살펴본다면은 예,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 심사가 가장 길기는 했지만은 한 8시간 42분이잖아요. 예, 예. 근데 이재용 부회장도 7시간 30분 가까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두 분이 같이 길게 갔어요. 예. 그런데 이제 5시 35분, 새벽 5시 35분에 났으니까 이번에도 그 정도의 최소한의 고려가 있을 가능성은 많다고 봐야 되겠죠. 다만 이게 영장 발부 자체 결정이 24시간을 넘으면 안 되니까 네. 그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서 321호 법정으로 한 게 10시 30분부터니까 네. 그 전에 결정은 확실히 나겠죠. 그런데 사실 제가 볼 때는 많은 법조 차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구속 쪽에
더 무게를 두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정치권에서는 네. 나름대로 여러 정당이나 후보별로 셈법이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네.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교수님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이게 생각보다 오히려 빠르게 결정이 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빠르게 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 사안이 정말로 복잡합니다. 13가지나 되는 그 혐의가 있고요. 그렇죠. 그 하나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그런 실제 사건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만큼 영장 실질 심사하는 시간이 길었다는 것. 이재용 부회장보다 1시간 이상 훨씬 더 길었지 않습니까? 예. 1시간 10분 정도가 더 길었는데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그런 부분들을 영장 전담 판사가 계속해서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또 실제 변호인의 입장과 검찰의 입장을 조목조목 대조하면서 조금 전에 얘기하신 영장에 대해서 그동안에 기본적으로 최소한도 꼭 고려해야 될 요소들에 대해서 최소한 대법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뭐 그동안 공보 판사라든가 또 영장 담당 판사를 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 판사로서의 경험을 다 바탕으로 할 텐데요. 그렇다면 시간은 이 많은 이 혐의점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또 증거인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세세하게 따져봐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시간이 이미 더 걸렸다는 것 그리고 최소한도 그런 고뇌하고 고심하는 이 판사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사안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들을 또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재용 부회장이 했던 그 시간보다 네. 최소한 한두 시간은 더 걸릴 거다. 그래서 뭐 새벽 6시에서 7시 정도 그 사이까지 가지 않을까 저는 예측은 그렇게 해봅니다. 그리고 일단 이 사안이 너무나 사실은 중대합니다. 뭐 기본적인 사안의 중대성이라든가 또는 공범들과의 형평성의 문제 13명이 사실은 구속이 돼 있고 예. 또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까지 뭐 이렇게 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그동안 너무나 엄청나게 많은 증거들이 인멸됐었고 지금도 이 삼성동 자택에서 사실상 칩거하고 있지만 지금 청와대에 관련된 인물들 이영선 경호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청와대에도 근무하면서 날마다 지금 드나들면서 실무를 다 봐주고 있습니다. 예, 윤전추 행정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언제든 밖에 있기 때문에 유선으로 지금도 청와대 압수수색 안 됐지 않습니까? 예. 또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아직도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분명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거가 많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또 그런 증거들과 혐의점이 발견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법원이 정말 신중하게 판단하겠지만 네. 제가 많은 뭐 법조인들 또 뭐 취재도 해보고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지만 사실은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 쪽으로 많이 무게추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뭐 역시 이 판사 영장 전담 판사의 고독하고 또 신중한 결정이 예. 이루어지겠지만 또 이런 국민적 여론과 또 법조계 전반의 중론을 어느 정도 감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사실 뭐 지금 상황에서는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만 저희가 그러면은 영장이 발부될 시에 초점을 맞춰서 먼저 짚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발부가 되면 그렇다면 서울구치소로 향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예.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영장이 발부가 되면 그 즉시 그 구금영장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바로 이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검찰에서 호송차, 네. 아까 K7을 이용했는데요. 이것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가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구금 절차를 밟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구속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뭐 수의로 갈아입는다든지 신체 검사를 한다든지 똑같이 아마 그 예우 없이 예우 없이 이거는- 그때부터는 이제 그 경호 말이죠. 예.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도 경호 문제가 박 전 대통령에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속이 되는 순간, 그래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는 순간 이제 경호는 끝납니다. 그럼 정문을 예, 기점으로- 그렇습니다. 법무부에서 맡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금도 하는 동시에 말하면 경호라는 것도 법무부가 책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와대의 경호는 끝납니다. 그 순간에. 그리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뭐 예우라고 하는 것은 이미 파면이 됐기 때문에 뭐 다른 특별한 예우가 없지만 예. 경호와 경비 아닙니까? 근데 경호와 경비라고 하는 예우도 이제는 그 안에서 법무부가 맡게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든지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안양교도소에 있었거든요. 근데 예. 그 방을 좀 특별한 방을 좀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쓰는 그런 방하고는 좀 다르게 사실은 그때만 해도 예우를 좀 갖춰줬거든요. 근데 이제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할지 지금 일반 그 교도소의 방과처럼 하면 말이죠. 그 굉장히 작거든요. 뭐 1.5평, 뭐 예. 9평 요 정도 되는데요. 예. 그렇게 할지 아니면 좀 더 그거보다는 그래도 예우 차원에서 나은 이런 방을
배정을 할지 네. 이런 것들은 앞으로 또 이제 두고 볼 일이겠습니다. 예, 물론 뭐 영장이 발부됐을 때의 상황입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서울 구치소로 가게 되면 지금 공범인 최순실 씨도 서울 구치소에서 수감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나게 될 가능성 같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공범은 서로 이제 만나지 않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예. 운동 시간이라든지 접견 시간 같은 것을 서로 이제 부딪히지 않도록 만듭니다.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변호인 접견 같은 경우는 변호인 접견실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 거기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부스마다 이렇게 접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십 명이 접견을 합니다. 그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만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절을 해서 네. 그래서 이제 좀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된다면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가게 될 것이고요. 네. 최순실이라든지 이 공범에 해당하는 김기춘 전 실장은 다른 구치소로 옮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남부구치소라든지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범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일일이 그걸 접견을 왔을 때 말이죠. 어떤 경우는 접견이 또 굉장히 길어지는 수도 있거든요. 네. 예. 그러면 서로 안 만나게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이 공범들을 다른 구치소로 옮길 가능성을 좀 예상해 봅니다. 네, 반대로 기각이 된다면 이 김순환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기각이 된다면 예. 사실은 그동안의 수사 내용이 사실은 충분하지 않았다 예. 또는 부실했다는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일단은 책임론의 얘기가 있고 일부는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라든가 일부에서는 뭐 박 대통령이 임명했던 검찰총장이 어떻게 사실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럴 수 있느냐 인간적인 측면을 얘기하는데요. 예. 사실은 그 부분은 좀 논외로 쳐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나 만일의 경우 이 수사가 부실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론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 지금 수사가 사실은 한창이고 아직도 해야 될 수사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실은 이 대기업 관련 수사도 지금 이번에는 삼성만이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뭐 뇌물 또는 강요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기업들 SK라든가 SK도 수사를 좀 진행하다가 현재 중단이 돼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뭐 CJ라든가 롯데라든가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이 남아 있고요. 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그런 수사도 지금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은 수사가 한창 진행될 시점에 사실은 수장을 바꾼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합당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선 검사들이 진짜 열심히 수사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일신하는 그런 검찰 내부의 조치는 필요하지만 이런 긴박하고 정말 역사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예. 어떤 수장을 바꾸면서 이 수사 전체 판을 바꾸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는 저는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럼 교수님, 만약에 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이재용 부회장처럼 어떤 영장을 재청구할 이런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이재용 부회장을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바로 1차에서는 기각이 되어서 바로 돌아갔는데 기각을 했었는데 2차에서는 검찰에서 수사 보강을 통해서 구속이 영장이 발부가 됐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김 국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검찰이 이전에 검찰 1차 특수본하고 그다음에 특검에서 받은 자료에 더해 가지고 예. 향후에 할 부분들이 제법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다른 뇌물죄를 적용시킬 수 있는 기업들 SK, 롯데, CJ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라든지 이런 등등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죄가 되면은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특히 이번 영장 발부 자체가 무엇보다도 쟁점이 뇌물죄이기 때문에 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기업들 관련들이 전부 뇌물죄를 보강시킵니다. 그래서 아닐 경우에라면은 향후에 더 구속 사유를 더 강화시킬 수 있다. 이런 점은 있는 것 같고 한 가지 부분을 제가 좀 덧붙이면은 아까 예. 말씀하신 부분의 연장선상인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을 물으신지 싶어서 그럽니다. 예.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임명했다 하더라도 예.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있는 동안에 법적으로 2년 임기가 보장된 기간 중에 수사가 진행된 거잖아요. 네. 그럴 때는 법을 더 중시해서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수사가 끝났을 때에 검찰총장으로서의 처신 운신 문제는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대통령이 임명했던 사람이 수사를 하게 된 전직 대통령을 하게 된 경우가 지금까지 2번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 2번의 경우 다
김대중 전 대통령 때는 그 아들 사명제, 노무현 대통령 때는 본인에 대한 이 부분에 해서 다 진행한 다음에 본인이 사의를 표명을 해가지고 사퇴가 됐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본인 나름의 책임을 질 가능성이 많겠죠, 당연히. 네, 그리고 구속 여부가 대기업 수사에 미칠 영향성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지금 오늘 구속영장에는 말이죠. 예. SK라든지 롯데, CJ 부분이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네. 삼성 부분에서는 298억을 지금 뇌물로 보고 영장 청구에 적시를 했거든요. 그렇죠. 아직 받지 않은 부분을 이제 제외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영장을 청구하면서 정유라와 최순실이 받은 78억 정도요. 그다음에 한국동계스포츠센터에서 받은 16억 정도. 이거는 이제 뇌물로 받고요. 그리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서 받은 204억. 여기에 대해서는 뇌물과 강요죄를 상상적 경합이라고 해서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실이 두 개의 범죄에 해당하는 걸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적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SK와 롯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이죠. 최태원 회장을 불렀거든요. 예. 그다음에 롯데면세점 대표도 불렀거든요. 근데 왜 적시를 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검찰의 전략이 아니냐라고 하는 추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사하기 위해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SK라든지 롯데 이런 부분도 뇌물죄로 지금 보이는데 예.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을 경우에 증거 인멸을 계속해서 시도할 우려가 있다. 이런 어떤 전략을 피지 않았을지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아직은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구속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수사가 이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구속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서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물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긴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이제 자신이 있다면 이 부분을 추가해서 그렇게 할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자택에 있느냐, 구치소에 있느냐, 이 박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가 대선 전국에 어떤 변수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대선 전국에 분명히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일단 박 전 대통령의 지지층, 지지자들 오늘 재판을 위해서 출발하는 가운데 이걸 격렬하게 막으려는 예. 그런 모습들 보셨지 않습니까? 예. 그 지지 그룹들은 지금 굉장히 격앙된 분위기고 반드시 기각돼야 된다. 그리고 영장 발부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계속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소위 말하는 친박 의원들도 오늘 여러 명들이 예. 직접 자택을 찾아가서 만나고 또 격려를 하고 또 예. 박 전 대통령의 격려 얘기까지 서로 듣고 왔습니다. 예. 사실은 이분들이 그동안에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사실 친박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정치사의 많은 문제점을 잉태해왔고 결국은 박 전 대통령의 이런 정치가 잘못되는 것을 전혀 견제하거나 또는 비판하지 못한 채 오늘을 이끌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현재도 이 박 전 대통령의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이 재기를 지금 꿈꾸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이 자유한국당 내 상당수의 친박 그룹들이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결국은 대선 때 보수 진영의 새로운 흐름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흐름들과 또 바른정당, 예. 바른정당의 경우는 사실은 거기에 또 반성과 또 이 성찰을 통해서 새로운 보수를 만들겠다고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예. 네. 이 과정에서 보수 진영이 단합하는 이 과정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 거고요. 그러면서 향후에 이 지역 TK 지역, 박 전 대통령의 본거지인 TK 지역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또 정치적 부활을 계속 제기를 할 텐데요. 이런 부분이 결국은 대선 과정에서도 치열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거고 또 향후에 한국 정치의 방향까지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앞으로 그 움직임들을 좀 저는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 사실 뭐 말씀이 나왔으니까 내일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를 결정하게 되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영남권 경선이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 결과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좀 짚어주시죠. 상당히 영향을 미칠 예. 텐데 예. 그 전에부터 좀 짚어줘야 돼요. 뭐냐면은 바른정당이 제일 억울할 겁니다. 그리고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 28일 날 그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후보가 됐는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정국이 이어지니까 특히 이제 그 전날부터 해서 그 상당히 여론이 방향이 그쪽으로 가버리니까 관심도에서 많이 멀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예. 근데 31일 날 자유한국당 후보가 결정되는 경우에 지금 뭐 여러 후보가 있고 일정한 변화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홍준표 후보가 뭐 압도적인 좀 위상을 유력하다는, 유지하고 예. 있기 때문에 유력 후보라고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본인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 그리고 다수의 친박은 아니라 하더라도 네네. 진박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번에 형성된 탄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명확한 선을 긋고 기세 높게 본인이 이미지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막혀버리거든요. 그런 점이 있고 오히려 저는요 이번 구속이 될 때 안 되었을 때 가장 이익을 보는 후보는 예. 문재인 후보라고 봅니다. 아, 예. 뒤집어서 보면은 가장 그로 인해서 안 좋을 수 있는 부분은 문재인 후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별다른 큰 대국적인 영향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이제 남은 지역이 문재인 후보한테 워낙 유리한 지역들입니다. 그래 예. 대세론에는 상관없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오늘 TK 강원 경선에서 또 승리를 하면서 4연승을 했지 않습니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구속 여부에 따라서 이 안철수 국민의당 이 전 대표, 후보가 예. 어떤 영향을 좀 받을까요? 영향을 받습니다. 네. 왜냐하면 결국은 현재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들이 여러 가지 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거고요. 예. 결국은 그것은 이 상황에서 그동안 공세를 많이 취했던 소위 말하는 문재인 후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강한 반발심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중도 보수 진영에서는 현재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고 독주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 예. 사실은 그동안 안희정 지사 쪽으로 중도 보수의 표심이 상당히 갔었습니까? 그런데 최근의 흐름은 안희정 지사가 상당히 이 쇠락하는 그런 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예. 지금 축소되고 있는 거죠. 그 속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부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중도 보수 표심이 사실은 안철수 전 대표 쪽으로 지금 이동하는 흐름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안철수 전 대표가 사실은 중도 보수를 묶을 수 있는 그런 힘으로 가게 되고요. 사실은 유승민 후보라든가 이런 이 보수 진영에서도 합리적인 그런 보수를 지향하는 분들이 여기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속에서 묻혀버리고 있는 그런 양상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안철수 전 대표가 예. 현재 4연승에 파죽 주세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기세를 올려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최근에 이 상황에서는 안희정 지사가 좀 이 지지율이 내려가는 추세 그리고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가 좀 더 올라가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어떤 역동적인 경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상당한 정치적인 이 힘을 받는 과정이 이루어지면서 치열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중심의 경선으로 갈 가능성을 좀 점쳐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연대 가능성은 예. 역시 더불어민주당과의 연대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대선을 예. 형성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가 있고요. 그렇다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의 연대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른정당에서는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그리고 이 복지라든가 또는 뭐 증세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이 정책의 다양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그렇다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만날 수 있을 것이냐? 예. 사실은 그 접점이 너무 약해 보입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호남 중심의 이 지지 세력이 있는 국민의당이 과연 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저는 연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 반문 이 진영이 있거든요. 그 그룹과의 연대의 가능성을 앞으로 좀 저는 주목해 봐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탈당했던 뭐 김종인 전 대표라든가 이런 여러 그룹들이 함께 뭉쳤을 때는 사실은 안철수 전 대표가 좀 중심이 될 가능성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 뭐 각 당별로 그리고 후보별로 입장차가 뚜렷하기 때문에 뭐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끝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뭐 후보 단일화하고 연대 예. 이 부분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나중에 가면요 최소한 3자 구도가 될 것이고 양자 구도로 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뭐 한 가지 부분만 워낙 말씀하시니까 더 하자면요. 예. 지금 이미 비문 형태의 그 다른 대응 집단이 형성이 되는데 거기에 축은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안철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드라이버를 걸어갈 거예요. 그러던 중에 지금은 이번에는요 국회 의석 때문에라도 연립 정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도 그렇지만은 정당과 세력 간의 연대가 아주 쉽습니다. 예. 다음에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장관의 자리 비율 등등 해서 충분히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놓고 김종인 전 대표
정운찬 전 총리, 뭐 박지원 대표 할 것 없이 전부 다 역할을 해서 나름대로 이 틀을 짜갈 거기 때문에 네. 그런 현상은 하나의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내일 법원에서 있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이런 부분들이 대선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